올해 여름은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이 이상 기후가 심했었죠. 최근 북극의 해빙이 빨리 이제 잊으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제 북극 선점 전쟁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 어느 현안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극 전쟁,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이 파월의 잭슨홀 쇼크 이후에 지금 9월 악몽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첫날 움직임은 좀 좋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우리 그 정영구 PD께서 오늘 일정 그래프 세계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정 PD 준비되시셨습니까? 일정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이건 예. 이제 마감 기준이고요. 나스닥을 하락했던 나스닥을 본다면 일정 그래프가 좀 필요한데요. 예, 여기 다우부터 나오겠네요. 전부 다우가 지금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예. 다 올라갔죠.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일정 그래프가 저 밑에 대비해서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예. 최저치 대비해서는 장 마감 기준이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S&P도 같이 보겠습니다. S&P도 결국은 장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 하면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입니다. 근데 이제 혼조세 가지고 장을 평가하면 워낙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려워졌었으니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일정 그래프의 모습 보면은 지난 4거래일 동안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거를 좀 극복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사실 이것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이 9월 첫날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예. 그래서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전통적으로 9월에 나타났던 9월 악몽 이것이 올해는 굉장히 세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첫날의 움직임을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9월의 악몽이라 하면 여름휴가철 이후에 페드의 통화 정책이 좀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리만 사태라든가 한계 외환위기가 꼭 여름휴가철 이후에 9월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1890년대 이후로 월별의 주가의 상승률, 하락률 보면 하락률이 9월에 가장 하락률을 보면 높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는 것은 상승할 때는 가장 낮았었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9월에 악몽이 나타난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의 파월에 가장 강한 바람이 돼 있었으니까 또 지난 4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안 좋았으니까 9월 첫날을 맞아서 사실 첫 이렇게 개장하자마자는 공포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한국의 코스피도 한 2% 가깝게 떨어졌죠. 9월 첫날에. 예. 그래서 9월의 악몽이다, 9월의 악몽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많이 방송에서 들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첫날에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보면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다 보니까 수축 사회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장중으로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정 그래프를 오랜만에 정 PD와 함께 같이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국민 사이에서 수축 사회 진입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축 사회 우려는 아마 작년에 12월 이게 제가 정확하게 17일 날 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수축사회라는 얘기를 이렇게 아마 책으로 쓰신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때 방송에 올해 들어서는 이 홍성국 의원이 얘기했던 수축사회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축사회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이런 사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국민 사이에 최근에 강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축사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미 국민들도 이런 수축사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코인개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코인개미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11월 10일 날 67,0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9,000달러대. 오늘 좀 장 마감에 조금 좀 증시와 함께 올라가서 2만 달러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어쨌든 뭐 19,000달러니 2만 달러니 저거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 입장에서도 코스피가 작년에 3,200대에서 지금은 2,400대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학개미 입장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액면가 분할 전입니다. 주식 분할 전에 사실 1,300달러 갔습니다. 이때에 아마 3,000슬라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액면가 3분의 1로 분할되니까 한 200, 온다, 70달러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3배로 곱하면 800달러 내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산시장에서 그래도 마지막 버팀목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어제 점심에 강남의 그 잠원에 사시는 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많이 떨어졌다. 작년에 5월에 그 전세가 계획할 때 그때 그 장시는 싸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때의 그 싸게 들어갔던 것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아주 빠르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최후의 보리였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주식도 떨어지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집값도 떨어지지, 비트코인이 다 떨어지다 하다 보니까 수축사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미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축사회가 진입한 것이 이제 홍성국 의원의 책을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위해서 검토를 해왔더니 무서운 게 수축사회에 진입하면 아무래도 세이빙 저축이 증대하거든요. 그런 저축이 증대하면 민간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경기가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도 내년에 어제 그 이엔 캐서가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치는 경착륙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러시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새벽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과거 이제 냉전을 종식시킨 인물이죠. 이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별세했다고 하죠. 네, 사실 그 이틀 전에 한국경제TV가 속보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면 가장 빨리 국내 언론 등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정영 PD께서 자막으로 그 처리했었는데요. 이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다른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전개돼서 바로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저는 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서방 사회 또 세계 경제, 세계 정치사에서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주었던 어떤 그 평화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어떤 그 언론에서는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는 소련의 서기장 중에서는 가장 최연소로 1985년 54세로 이렇게 서기장에 등극했죠. 이 자체가 굉장히 소련의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장이 될 때는 보통 70세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54세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젊은 분이 되다 보니까 개혁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 개혁 정책이 국제 정치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고 있습니다는 페로스트라이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글라디노스트에서 개방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거다. 그리고 하나는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브레즈너프 독트린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브레즈너프 독트린은 뭐냐 하면 소련이 사실 동유럽 국가가 민주화 시기 투쟁될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브레즈너프 독트린입니다. 이게 이제 브레즈너프 독트린이거든요. 근데 고르바초프에서는 사실 이것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 시에 물꼬를 트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 왜 고르바초프를 국내 언론에서 사망했다, 죽었다 이런 표현보다도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동서독 간의 냉전의 가장 상징이라는 동서독 간에 이렇게 통합이 되는 통일이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런 냉전 종식에서 협상을 주역했던 것이 고르바초프와 아버지 이 부시 대통령 전에, 왜냐 아들 부시 대통령도
예.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간에 같이 해서 고르바초프와 협상하는 격찬이 겹쳐졌는데요. 이때 나온 용어가 워낙 서방의 입장에서는 서방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고르비라는 애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영가에서 여쭙겠습니다. 예. 남녀 간에 이렇게 잘 맞는다 하는 표현은 뭐라 합니까? 뭐 아까 서영화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꿍짝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쿵짝이, 예. 우리 때는 사실 케미가 맞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근데 근데 이제 케미가 맞는 표현은 어떠냐 하면 고르바초프와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 간에 사실 1985년서부터 냉전을 종식한 협상이 됐는데요. 당신과 나, 고르바 레이건 대통령 간은 케미가 잘 맞는다. 케미스트리, 케미가 잘 맞는다. 이 예. 표현이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또 궁합이 잘 맞는다는 표현에서 뭐 사람에서 보면 회장과 부회장 간에 잘 맞는다. 이게 케미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많은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보면 고르바초프가 지금 이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별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 정치사에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고르바초프가 유로 소련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인민들로부터 상징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었던 푸틴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폐기시켰던 그런 게 맥락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소련 국민들 사이에 고르바초프에 대한 아직도 굉장히 존중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른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르바초프가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제는 돌아가셨다.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독주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서 사실상 다른 국가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이 구소련 공화국 병합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돌아가신 이후에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신의 의지를 펼치는데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존재가 이렇게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푸틴이 지금 갖고 있는 야망에 펼칠 수 있는 이런 확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은 어떤 입장이냐 하는 걸 맞겠습니다. 예. 푸틴은 일단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소련을 해체시킨 장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거죠. 대립각을 세우는 예.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소련을 해체한 장본 고르바초프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푸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푸틴의 야망은 뭐냐? 지금 사회주의 맹주 역할은 사실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왜 소련 인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냐면 그래도 레이건 대통령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항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 어떠냐? 당시 지금 장기 집권하더라도 사회주의 맹지유는 오히려 시진핑에 남겨졌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맹주 체제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맹주 역할은 소련이 했는데 당신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맹주 역할은 시진핑에 넘겨준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어떠냐. 일국일제 체제를 가고 있거든요. 중국 본토와 홍콩과 대만 간의 일국일제 체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병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푸틴 입장에서 일국일제 체제를 가겠다. 그럼 일국일제 체제는 뭐냐? 러시아에 있어서 동유럽의 공화국들 있잖아요. 이거를 고르바초프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에서 각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의 맥락의 일환인데요. 예. 그러면 동유럽 많은 국가들의 민주화 물결 그런 것을 전부 이제 억제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레즈네프의 독트린을 폐지시켰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자 이제는 민주화되면 시위 물결이 되면 소련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들어와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걸 방어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헝가리라든가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를 가입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 급한 사항에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또 구소련 공화국들이 전부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브레즈네프 독트린 이렇게 부활에 의해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민주화 물결이든가 이런 것을 좀 억제시킬 때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어는 심리에서
나토에 이렇게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 북반부 지역의 대폭염으로 인해서 이 푸틴의 전쟁 야망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소련 병합뿐만 아니라 구소련 병합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북극의 연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병합하고 그다음에 핀란드라든가 예. 그리고 알래스카가 소련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까지 병합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만큼 북극이 해빙에 따라서 지금 경제적 중요성, 여러 가지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부합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여름철 굉장히 폭염이 심했죠. 예. 스위스의 알프스의 만년설도 녹아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래서 인류에서 보면 그 녹아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포장을 헝겊으로 포장하고 있죠. 한번 보셨었죠? 예. 근데 그게 인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재앙이 닥칠 수 있는 상징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후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겁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저렇게 녹아떨어지니까 북극이 그만큼 빨리 해빙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요. 이 북극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얘기가 많은 것이 북극 항로 개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갖고 각국들의 주장이 빨리 심화될 거 이렇게 본 것은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에 가신다 그럽니다. 예. 요새 부산이 핫하죠. 엑스포라든가 뭔가 해서 예,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이렇게 엑스포에 그렇게 대사로 이렇게 돼서 부산이 지금 핫한데요. 부산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산을 기준으로 하면 북극 항로가 해빙이 돼서 행렬이 될 때는 유럽까지 가는데 한 13,000km입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거기 북극 항로를 못 이용하니까 예. 수에즈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뭐냐? 2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는 일단은 같은 운송비를 따진다 하더라도 10,000킬로가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가뭄에서 수에즈 운항이 굉장히 깊이가 얕아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물건을 많이 실 때보다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송비가 수에즈 통과 비용의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북극의 해빙에 따라서 사실 그 항로가 이렇게 되면 각국 그 여기에 대한 각축전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북극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보면 예. 이 북극 항로는 해빙이 빨라져서 이제 해빙선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설이 될 만큼 상업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북극도 관광 사업이 이제 관광 사업이 본격화될 정도로 예. 이렇게 그 관광 사업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푸틴 입장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북극의 가장 인접 지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선점하기 위해서 자 전통적으로 평화 관계를 유지했던 핀란드 영합회, 그다음에 알래스카 사실 그때 알래스카 협정에서는 지금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는 나중에 반납하겠다는 그런 비밀 조항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사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는 예. 이 방송을 위해서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알래스카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이것도 병합하려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대폭염에서 북극의 해빙에 따라서 그 어느 지금 미국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극 쪽에 자원이 또 이 매장량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는 겁니까? 북극의 자원이 굉장히 매장량이 풍부한 거로 이미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는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생산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거기는 사실 그 만년설, 만년빙에 의해 가지고 인류들이 뭐냐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던 쪽이 북극, 남극, 그릴스 아일랜드 이런 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녹아 떨어지니까 가시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북극의 자원 개발을 통해서 항로에 이어서 세계 각축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북극의 자원 보고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는 굉장히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원의 보고가 지금 식량 문제가 해서 올해 에그플레이션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냐 자꾸 난리성 원료들이 북극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어획량의 한 40%까지 남나올 것이다. 북극이. 근데 이거보다 더 높여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표면에 있는 한류성 어종은 북극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북극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난류성 원료들은 북극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업종이 그렇게 돼서 난류성, 한류성이 집중될 거다 하는 측면에서 저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과 관련해서 신북극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계 인프레를 발생시키는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입돌이라든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연가스.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이렇게 해서 푸틴이 그걸 무기하는 과정에서 푸틴 입장으로 왔다 갔다 조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갔다, 안정갔다, 잠갔다, 안정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북극을 선점할 때는 어떠냐?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더 영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미발견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의 약 22%를 매장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정확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국제유가가 한때는 130달러 이렇게 나오고 100달러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는 만약에 북극의 유가가 매장이 캔에서 국제 원유 시장에 들어올 때는 대체로 20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4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국제유가가 100달러 평균이지 않습니까? 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세계 4대 유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계 4대, 3대 유종이라는 것은 서부 대학사 중기로 WTI,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류, 중동산 두바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냐 북극 원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1대 원유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4대 원유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1대 원유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중국의 미국에 예속되는 측면이 휘돌이죠. 휘돌이 같은 희귀 자원 중에서도 이 고부가 희귀 강물들이 많고 한류성 어종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의 보고다. 그 상징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그리살라입니다. 올해 뭐 그리살라를 가지고 덴마크라든가 미국이 벌써 영토 경쟁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그리 문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는 여기 나왔습니다. 어렵게 구했는데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문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자원의 그리스라는 데가 북극에 어떻게 보면 대체판적 자원이 많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보고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각국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경쟁 치열해지죠. 러시아가 가장 선전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이슬란드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지금 정점적으로 북극 연안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도 각축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금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상당히 이렇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는 저 북극의 선점 효과를 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이렇게 중국 간의 빠른 미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여기에 있어 이렇게 업적 국가로 참여한 이유에서 굉장히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남극은 사실 남극 조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규율이든가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북극은 뭐냐?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선점이 왜 중요냐? 왜 선점이냐? 푸틴 입장에서 왜 선점이라 그랬냐 하면 랜드러시라는 게 땅 따먹기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하는 게 땅 따먹기. 그러니까 각축전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홍영표께서 이렇게 북극이 해빙되는 것이 저렇게 항로선 측면에서 자원 보고적인 측면에서 뭐냐?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가치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 북극의 항로가 또 자원이 해빙에 따라서 폭염에 따라서 해빙되는 것이 인류의 입장에선 축복일까 재앙일까? 축복과 재앙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교토 정서의 참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대재앙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세계적으로 보면 북극이 빠르게 해병되는 데 반해서 뭐냐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규율이든가 경쟁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금 남극 쪽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빠르게 된다, 규범이 없다, 그럼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대 이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관련 규범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대, 이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서 부산항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부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산업은행의 뭐 부산의 어떤 공약 이약사항 그것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새 정부라든가 이런 이제 주력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부산이 어떤 지역색을 띠지 않고 굉장히 북극의 항로시가 되면 사실 굉장히 여기를 빨리 거점 도시로서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이렇게 북극 항로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요코하마항 그리고 중국의 상해항 그리고 부산항이 저도 이제 이 개념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시종점 항만으로 부산이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석에서 제가 정치석을 띄지 않겠습니다는 이전 정부라든가는 부산 지역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덕도니 김해니 뭐 해가지고 공항으로 해가지고 별로 뭐냐 난리만 시켜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개발이 잘 안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색에 관계없이 자 남극 경험을 그렇게 토대로 이렇게 본다면 이 부산항이 빨리 뭐냐 지역색 관계없이 이렇게 국제의 항구 도시로서 앞으로 본격화될 북극 항로 시대에 이렇게 대비해서 부산항에 대한 국제 거점 도시 여기를 얘기하는 시종점 항만으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이든가 이런 측면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인프라든가 뭔가 이것이 빨리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하려면 자 부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냐 국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부산 엑스포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이렇게 거기에 관련해서 엑스포의 대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국력을 집중시키는 거다. 이 문제를 좀 더 준비한 게 많은데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북극 전쟁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